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시 지원 광복회 광명지부 주간에 근현대사 역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권을 잃을 때 매국을 했던 사람들, 친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 5명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을사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얼마 전에 8월 29일이 지나면서 우리의 국치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을사오적, 우리의 아픈 역사와 우리나라에 많은 해악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많은 외세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풍자하는 그 신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만평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꼬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넘어져 있고 제일 앞에 밟고 지나가는 일본군과 뒤에는 청나라, 그리고 저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러시아군을 이렇게 만화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꼬레라고 하는 힘없는 우리나라를 이제 물고기로 상징을 했고요. 일본이 가까이서 이렇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낚시를. 그리고 청나라, 멀리서 관망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러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풍전등화 속에서 우리의 국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정세를 틈타서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욕망, 그런 것들, 또 판단 착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아픔을 안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파는 그 이전에 우리나라를 많이 피폐하게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나라에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특히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청일전쟁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 이후에 친일 내각이 형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친일파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도일 유학생, 그 당시에도 일본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내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그런 신식 학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본에 대해서 배우고 일본에 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관료로 진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양반의 상층 계급은 아니었지만 중인 신분으로서 재산을 취득하고 또 그 이후에 양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친일 세력이 또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일진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관들,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진회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친일 매국 단체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들고 나왔나? 바로 애국, 독립, 이러한 단어들을 들고 나오면서 자신들은 애국을 위한 단체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포명하면서 나왔던 단체가 이러한 일진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함락이 되고 나서는 강제로 해산이 되면서 무단 통치기로 바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러한 단체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일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 당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919년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 3.1운동 전과 후로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는데요. 3.1운동 이후에 본격적인 친일 매국 그 단체들이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910년대에는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통치를 해서 일제가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친일 단체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여타 나라들과는 달리 식민지 국가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총과 칼을 가지지 않고 무장하지 않은 백성들이 전국에 걸쳐서 또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도 일제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그런 제국주의의 하나인 일본에게 맨손으로 대항했던 최초의 식민지 국가가 우리 조선, 대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그때 이 조선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단 통치를 해서는 안 되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이토 총독이 들어오면서 어떤 정치를 펴죠? 겉으로는 문화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일본 사람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서 본격적인 친일 단체들을 만들게 되고 민족 분열 정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20년대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민족 개량주의라고 해가지고 먼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나서 나라를 빼앗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먼저 실력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실력 양성을 하고 이후에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어떤 일제와 타협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보호를 받고자 먼저 청원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민족을 외치고 겉으로는 민중들을 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는 이런 일제와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게 1920년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1930년대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일제는 전쟁을 이제 가열차게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서 만주 괴뢰국을 수립하게 되고 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는 노골적인 그 황국 식민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많은 친일파들이 처음에는 민족 지도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본색을 이제 드러내면서 황국 식민화 정책에 앞장서서 그 기수로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나 학계에 있는 사람, 언론에 있는 사람, 민족의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그 징병에 먼저 가라고 한다든지 천황을 받들어야 된다든지 거기에 내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면서 국민들 총동원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까지만 해도 민족주의의 민족 지도자라는 그런 허울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도 1930년대에 넘어가면서 그런 연설들을 하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친일 인명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기록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이야기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서 그 많은 친일파들을 양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930년 후반 40년대의 그러한 지도자들은 이후에 해방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의 정치계, 그 다음에 관, 그리고 군대, 그리고 학계 이런 데에 그 친일파들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친일 청산 이야기가 지금 2020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이때 그 양성이 된 친일 엘리트들이 이후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친일파는 어떻게 좀 볼 수 있느냐면 어떤 사람들이 친일파가 됐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친일파는 이제 지배층에서도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9세기 중세 체제가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붕괴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조선시대에 27대 임금이 있는데 이제 영정조 후반기에 그런 다시 꽃을 피웠다가 정조 임금이 1800년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독살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세력들이 그 왕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세력들이 자신의 어떤 가문의 그 번영을 위해 가지고 왕권을 약화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그 왕권이 약화되면서
그 세도 정치가 이어지게 되죠. 그런 세도 정치 속에서 나라의 살림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도 이제 영국에서 그런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서 더 큰 시장을 요하게 되는 제국주의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식민지 쟁탈을 하면서 점점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쇠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왕조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 주변에 있던 친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맞물리면서 자기들의 그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그런 왕족이나 그 주변에 있던 관료들 중에서 친일파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일 매국노를 이야기할 때 민씨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바로 이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친일 매국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 어떤 계층들이 있었냐? 중인 계층에서도 많은 친일 매국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수라든지 면장이라든지 그래서 직접 이 민중을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민중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던 사람들이 이 중인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인 계층들은 어떠냐면 사회의 어떤 그 변화에 아주 예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최상층은 아니야. 근데 최상층은 되고 싶고 사대부라든지 그 양반 세력들보다는 그 아래 계급이기 때문에 항상 그 위 계급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거기로 가고 싶은 그런 출세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좀 더 많은 이권을 준다거나 인정을 해주면 거기에 아주 충성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그 서러움, 양반이 아니다라는 그런 계급적인 한계에 대한 서러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친일, 일본 사람들이 와서 회유를 했을 때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민중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신흥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르주아 층이라고 하는 층이 되겠습니다. 그 서구에서는 이러한 부르주아가 서서히 등장을 하면서 지도층으로서 많은 그 재산을 천천히 이렇게 가지게 되고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 동양에서는 이러한 세력들의 등장이 좀 많이 왜곡된 그런 상황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자본을 형성을 해나가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직도 그런 왕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왕권과 결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제국주의 세력들에게 아부를 하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일 세력들이 이제 자본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대지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토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제가 이런 그 대지주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한다든지 산미 증식 사업들을 한다든지 이럴 때 협력을 하면서 그 농민들이 소작쟁이를 하는 것들을 이 일제가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주들이 이 친일 세력에 더욱 빌붙어가지고 친일 세력이 이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들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서민층에서도 이런 친일파들이 양산이 되는데요.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권력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헌병 보조원이라든지 경찰에 가담을 하면서 그 말단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출세욕, 이번 기회에 어떤 왕족이 무너지고 국가가 전복이 되는 이 상황에서 계급이라든지 그동안의 사회적인 기반이 무너질 때 이때를 틈타서 내가 파워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출세욕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군내 자원을 입대한다든지 그 일본의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잡아서 고문하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 세력에 남아있으면서
친일 부역했던 사람들이 반공투사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역사가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아주 독하게, 더 일본 사람보다 더 독하게 이런 경찰 업무라든지 밀정 업무 이런 거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런 군이나 경찰뿐만이 아니라 1930년 후반에 들어서면 고등 문관 시험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관리를 뽑는 그러한 시험들을 패스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양반 자제들 중심이었어요. 언제 그 땅 파고 농사 짓고 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러한 새로운 고등 문관 시험 같은 거를 열심히 공부만 해서 통과를 하면 일제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험에 합격했던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해방이 된 이후에 엘리트라는 그 위치에, 고위 위치에 있으면서 미국의 그 군정에도 협력을 하게 되고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정관계의 인사에서 포진하고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매국노들을 이제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 국가를 빼앗기는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매국노들이 있죠. 그래서 을사오적, 을사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을 당하게 될 때 앞장섰던 사람들, 그 다음에 정미칠적, 1907년 정미 제7조약이 맺어질 때, 그때 군대가 해산이 된다든지 그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7명, 그리고 경술국적,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경술국치를 당할 때 또 앞장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에 다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완용.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매국노 하면 대표적인 매국노가 이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최근에 이완용 평전이라는 책이 이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읽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완용에 대한 논문을 검색해보면 그다지 생각보다 많은 논문이 있지 않습니다. 이완용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평전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이 직접적인 이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때 피해를 입었고 이때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때는 차마 이완용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 완벽한 매국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변하면서 이 학자들 중에서도 이완용을 인간적으로 바라보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범죄자라든지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어땠고 히틀러도 자기의 딸을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완용을 그런 개인적인 그 인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조금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물론 그 인간적인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렇게 이완용처럼 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국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역사에 부끄러운 인물로 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가끔 이제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1, 2, 3학년 교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이완용 알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네 그래요. 그래서 매국노죠. 그런 얘기를 이제 매국노를 아이들이 친일파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이완용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다들 합창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공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이제 고학년, 중학생 가면 공부 잘했다는 걸 알아요. 왜? 학부 대신이었거든. 그러니까 장관이었다는 거죠. 지금의 장관 자리에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나름 노력하고 시험도 패스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해서 착한 사람 돼야지, 착한 어린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완용이라는 이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아주 공부도 못하고 이랬을 것이다 라고 어린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실력을 양성했을 때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올랐을 때 그때 내 정신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에 지금 이제 1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더럽게 이름이 남겨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사오적 때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그리고 정미 7적 때는 이완용, 여기에 송병준이 등장합니다. 송병준, 고영희, 조중웅, 이병무, 이재곤, 임선준. 경술 국적으로는 이완용, 박재순, 고영희, 조중웅, 이병무, 윤덕영, 조민희, 민병석,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인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이인직의 혈의 누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최초의 신소설을 썼고 이래서 국어 시간에도 이 이인직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학의 어떤 계보를 열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저희는 배웠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이인직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완용의 비서로서 이 사람이 일본어 통역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더 앞장서서 매국을 하는데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 또한 이인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친일 매국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국어 시간에도 이런 사람들을 의미 있게 우리가 배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잠시 이 이완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완용은 1858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광주시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우봉 이 씨의 이제 후손입니다. 우봉 이 씨. 그래서 이 경기도 광주에 가면 지금 이 사람들은 우봉 이 씨 사람들은 이완용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우봉 이 씨라고 밝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이완용이 태어났던 그 지역에서 우리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돼버린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양자로 많이 이제 아들들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완용도 마찬가지로 양자로 가게 되는데 친척의 양자로 가는데 양자로 간 집의 어머니가 민씨였어요. 그래서 이런 민비와의 관련이 있는, 그래서 또 이 양부도 세력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완용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총명했다고 하죠. 글도 빨리 떼고 글씨도 잘 써서 명필로, 조선의 명필로 소문이 난 사람이 바로 이 이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총명한 양자를 들였으니 양부가 아주 총애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글 공부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학을 어렸을 때부터 한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구파 그리고 척사파였어요. 초창기에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고 외세에 침입해서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수구 척사파였는데 유경공원을 대한제국에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유경공원은 뭐냐 하면 외국의 문물을 처음에 배우게 되는 그런 국가로서 나라에서 만든 그런 학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경공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여기에 과목이 영어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부터 이제 외세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또 영어도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영어를 습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권 대신으로 박정량이 가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참찬관으로 같이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미국 대리 공사로 있으면서 이제 미국의 그 문물들을 보고 그 미국의 교육 제도 이런 거를 보고 아주 나름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 조선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상을 미국에서 보면서 친미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김홍집 내각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이 박정량 내각이 들어서게 되면서 같이 미국에서 활동을 했던 박정량이 그 내부 대신이 되다 보니까 이 박정량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학부 대신의 그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또 이 미국에 대해서 자세한 그 이론들과 실질 그 미국의 생활들을 고종에게 많이 이야기하면서 고종의 총애를 아주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고종 을미사변 당시에 이완용은 미국 대사관으로 몸을 피신을 했다고 하죠. 몸을 피하고 피신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 파천을 시키는 아관 파천을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친러파가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친미파에서 친러파로 이제 탈바꿈을 또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때 아관파천을 일어나는 도중에 금강채굴권이라든지 경인철도 부설권이라든지 경인철도부설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미국에다가 건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나 이런 곳의 산림체벌권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점점 이런 이권들을 외국에 미국이라든지 러시아에 넘겨주고 그에 대한 대가들을 챙기기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완용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놀라운 사실들은 독립협회와 독립문 건설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완용의 이력 중에서 가장 좀 독특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건데 이 독립문이라는 것이 지금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는데 이 독립문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인지 아시나요? 지나가는 사람들 자꾸 독립문이 누구로부터의 독립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100에 100 거의 다 뭐라고 합니까?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뻐하는, 기념하는 그런 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의 독립이냐? 이 당시에는 아직도 우리가 그 청나라, 중국과의 그 관계가 끈끈하게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힘이 약해진 청나라로부터 이 조선을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기에 아주 쉬운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문도 어디에 세우냐면 그 청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던 영은문이 있던 자리에 이 독립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문을 세우는데 큰 돈을 내기도 하고 독립협회를 주도를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 독립협회가 어떤 그 민주적인 그런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발을 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양부가 돌아가시는 것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3년상을 치르고 나서 다시 오겠다라고 해서 이 아주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들이 각축을 벌이는 이 상황에서 전라도 관찰사로 가게 되고 이때 그 정세를 관망하는 그런 시기를 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전라도 관찰사로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아주 명당 자리를 하나 봤다 그러죠. 이 이완용이 또 그런 것에 또 밝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풍수도 잘 보고 또 그 당시 대한제국에서 가장 풍수를 잘 보던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죽으면 묻힐 땅을 보았다고 하죠. 그래서 전라도에 이 이완용이 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묘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해방이 된 이후에 학교,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소풍을 우리 어렸을 땐 소풍을 뒷산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 뒷산으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이 이완용이 무덤 위에 올라타서 친일 매국노 이완용의 묘다라고 해가지고 장난도 치고 막 묘를 훼손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지내던 그 후손들이 야밤에 와가지고 이완용의 묘를 파서 그걸
이제 묘자리를 지금은 없앴다고 하죠. 그 정도로 부끄러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이완용은 이제 1904년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되죠. 그러니까 뭘 봤냐면 이제 러일 전쟁을 보게 된 거예요. 러일 전쟁을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러시아가 당연히 이기겠지. 그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코쟁이에 이렇게 그 서양 세력들이 얼마나 힘이 센데 일본이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주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완용은 그때부터 더 적극적인 친일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 바로 1904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을 할 때 그 장소에서 이완용이 어떤 궤변을 늘어놓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조약들이 다 강요에 의해서 체결이 되는 바람에 그런 조약을 수정할 우리의 그 권한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조약은 우리가 도장을 같이 찍음으로써 변경할 수 있게 만들자. 라고 그 대신들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교권이라는 것은 실력이 되면 반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한을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넘어갈 나라니 일본과 손잡고 희생을 줄이자. 이렇게 그 재상들을 설득을 해서 을사오적이라는 그 5명의 대신들이 도장을 찍게 되는 데에 이 이완용이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저희가 이제 덕수궁 중명전, 덕수궁 뒤에 가면 그 정동길에 중명전이라고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 중명전 1층에 가면 이렇게 마네킹을 진짜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바로 이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었던 그런 아픈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나와 있는데요. 정중앙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죠. 이토 히로부미가 앉아있고 하야시 곤스케, 그리고 그 옆으로 이완용, 이지영, 권중현, 이근택, 박재순까지 이렇게 5명이 을사오적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을사늑약이 체결을 하러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 대신들은 우리 절대로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외교권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갔을 때 가와 불가를 찍으라고 할 때 처음부터 가를 했던 사람은 이완용과 이지용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이완용의 그런 궤변에 의해서 도장을 같이 찍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규설, 민영기, 이하영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 계시는 한규설 선생님만 끝까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인들이, 일제의 군인들이 와서 한규설 선생님을 포박을 해가지고 이 중명전의 골방에다가 가둬놓고 나중에는 유배를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민영기, 이하영도 나중에는 친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이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한규설이라는 분이 그래도 그 양심을 가지고 그 국가 그 녹을 먹는 신하로서, 우리 대한제국의 신하로서 이렇게 끝까지 반대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국내부 특징관, 법무대신, 의정부 참정 대신 이런 관직에 있으면서 반대를 했었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나중에 1920년에 들어서서 조선 교육회를 창립할 때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교육회를 창립을 하게 되고 이후로 이것은 밀립대학 기성회로 발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일제가 계속적으로 자기를 준다든지 회유를 하는데 거절하고 마지막까지 실력 양성에 힘쓰셨던 그런 분이 바로 한규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완용이 이런 나쁜 짓을 이제 할 때, 나라를 팔아먹을 때 이것에 대한 응징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이재명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 이재명 의사의 생년월일을 보면 1886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20대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일신학교, 평양에 있는 그 기독교 계열인 일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1904년에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1905년 을사늑약을 당하고 이런 거를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서 그냥 노동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안창회가 설립했던 공립협회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 이제 매국노 처단을 결의를 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의사오적들을 처단을 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해주로 이동을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소식을 듣느냐? 바로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단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나는 일사오적을 처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1909년 12월에 명동성당에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추도식이 있었을 때 그때 참석했던 이완용을 칼로 명동성당 앞에서 수차례 찌르게 되죠. 그때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이완용이 죽은 줄 알았어요. 이재명 의사도 마찬가지로 폐와 어깨, 등 이런 데를 많이 수십 차례 찔렀기 때문에 만세라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완용을 수술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려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재명 의사는 1910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완용은 그때 그 찔렸던 그 칼에 의해서 폐가 손상이 돼서 나중에 폐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외국 나라를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던 이런 의로운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 의사를 기리는 그 비석이 지금 명동성당 앞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면 이제 나는 이재명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법정에서 나는 흉행이 아니고 당당한 의행을 거행했다. 이 일에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일제가 계속 누구랑 공모했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 뭐라 그랬냐? 이 일에 찬성하고 나와 공모한 사람은 2천만 우리 조선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는 하지만 나의 충혼, 영혼은 빼앗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의사 의거터가 또 현충시설로 보훈처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이런 의로운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알리는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리는 임무가 우리가 오늘 이러한 그 광복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들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국노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